안녕하세요. TBS 과학전문기자 강양구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지금 전 세계 인류가 맞닥뜨린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 기후위기와 그리고 2020년, 2021년 전 인류를 괴롭힌 코로나19 팬데믹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먼저 기후위기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들을 같이 살펴보고요. 그리고 6번째 대멸종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한 다음에 그것이 2020년, 2021년 인류가 겪었던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태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슬라이드에 사진을 보십시오. 네, 예쁜 개구리가 있죠. 사실 이것은 개구리가 아니라 황금 두꺼비입니다. 중남미의 코스타리카에서 1960년대에 발견된 이 황금 두꺼비는 독특한 색깔과 그리고 독특한 섭생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서류를 연구하는 동물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1989년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이 황금두꺼비가 마지막으로 발견이 되고 나서 세상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제 많은 과학자들은 도대체 코스타리카에서 잘 살던 이 황금두꺼비가 왜 갑자기 자취를 감췄는지를 놓고서 많은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지금은 과학자들은 이 황금두꺼비가 지구 가열 때문에, 즉 지구가 뜨거워지는 현상 때문에 세상에서 자취를 감춘 수많은 동식물 가운데 인류가 확인한 첫 번째 동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온난화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때로는 그 심각성을 더욱더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지구가열이라고도 부르는 지구가 뜨거워지는 현상 때문에 기후가 변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수많은 동식물이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도대체 이 황금두꺼비가 먼저 세상에서 자취를 감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지구가열의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자, 산업화 이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시작되는 19세기 중반만 하더라도 지구 전체의 평균 표면 온도는 약 13.8도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온 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시점의 지구 전체의 평균 표면 온도는 약 14.8도입니다. 자, 그 사이에 지구 전체의 평균 표면 온도가 1도가 오른 거죠. 산업화가 시작되고 나서 지구 전체의 평균 온도가 1도가 오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1도가 올랐다는 사실 때문에 과학자들은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생활 감각과 약간 괴리감을 느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절기에 우리는 새벽에 가장 낮은 온도와 그리고 낮에 가장 뜨거운 온도의 일교차가 10도, 심한 경우에는 2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다반사로 겪습니다. 자, 그런데 100년 이상 되는 시간 동안 지구 전체의 평균 표면 온도가 고작 1도 오른 게 도대체 무슨 문제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열을 쟀을 때 37도 정도면 부모님들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가 38도가 넘어서고 39도가 넘어서면 고작 1도 오르고 2도 올랐지만은 그 아이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여기고 헐레벌떡 응급실로 뛰어가는 일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구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 전체의 평균 표면 온도는 산업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오랫동안 약 14도 정도를 유지를 했습니다. 14도에서 조금 내려가기도 하고 조금 올라가기도 했지만 평균을 내보면 약 14도 정도를 꾸준히 유지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가
19세기 중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점점점 지구 평균 표면 온도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1도가 올랐다라는 거죠. 이렇게 1도가 오른 상황을 놓고서 과학자들은 여기서 0.5도가 더 오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열이 1도가 올랐을 때는 몸 상태가 버틸만 하다가 거기서 0.5도 혹은 1도가 더 오르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처럼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 표면 온도가 1도가 올랐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버틸만 한데 거기에서 0.5도가 더 오르고 1도가 또 올라서 산업화 이전의 지구 평균 표면 온도와 대비했을 때 1.5도 더 오르고 2도가 더 오르게 되면 지구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과학자들이 경고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자, 1989년 5월 15일 스승의 날에 마지막으로 인간에게 목격되고 나서 세상에서 자취를 감춘 이 황금 두꺼비는 어쩌면 우리가 파악한 첫 번째 희생양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지구의 평균 표면 온도가 0.5도, 1도, 1.5도 오를 때마다 지구에 살고 있는 동물이나 식물은 개별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식물들 중에서 온도 변화에 민감한 것은 좀 더 빨리 영향을 받고 식물들 중에서 온도 변화에 좀 더 둔감한 것은 좀 더 늦게 영향을 받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 중에서 온도 변화에 민감한 동물은 좀 더 일찍 영향을 받고 동물들 중에서 온도 변화에 좀 더 둔감한 동물은 늦게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동물들 중에서 외부 환경의 온도 변화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어떤 동물일까요? 항온동물일까요? 변온동물일까요? 네, 맞습니다. 변온동물입니다. 자, 에너지를 사용해서 몸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인간과 같은 포유류가 아니라 외부의 온도 변화에 따라서 몸의 온도가 달라질 수 있는 양서류나 파충류 같은 동물이 외부의 온도 변화에 훨씬 더 취약합니다. 자,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 표면 온도가 1도가 올랐을 때 동물들 중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지금 슬라이드 사진으로 보이는 황금 두꺼비 같은 양서류나 혹은 파충류가 먼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1989년 스승의 날에 마지막으로 발견되고 세상에서 잔치를 감춘 황금 두꺼비가 지구 가열 때문에, 지구가 뜨거워지는 지구 가열 때문에 세상에서 자취를 감춘 수많은 동식물 중에서 인간이 파악한 첫 번째 동물일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자, 황금 두꺼비는 어쩌면 시작일지 모릅니다. 황금 두꺼비 이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식물, 또 다른 동물이 점점점 지구가 뜨거워지는 일 때문에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고 앞으로도 자취를 감출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는 누구 차례가 될까요? 자, 오늘 강의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구 가열 혹은 지구 온난화 혹은 기후위기 혹은 기후변화라는 환경 문제를 놓고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익숙한 영상이나 사진이 바로 이 슬라이드의 사진일 것입니다. 자,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고 그 북극의 얼음 위에서 살고 있던 곰가족이, 북극곰 가족이 고생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아마 여러분들은 텔레비전이나 혹은 다른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접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실제로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고 그 북극의 얼음 위에서 살아가는 이 북극곰이나 혹은 북극곰 새끼가 먹을거리를 구하지 못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저는 이런 북극곰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을 보여주는 영상이나 사진이 오히려 지구가 뜨거워지는 일에 대해서 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둔감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만스럽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냐면 이런 북극곰 가족의 안타까운 사진이나 혹은 영상을 보면서 북극곰 가족의 일이
우리 인간의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나의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반대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아,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는데, 혹은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데 그 영향은 저 불쌍한 북극곰 가족이 받구나 라고 생각하고 끝이라는 거예요. 저 지구가 뜨거워지는 일이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 가족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 시민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구가 뜨거워지는 일과 관련해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가장 심각한 영향 중에 하나로 경고하고 있는 해수면 상승이 우리의 삶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북극곰 가족을 힘들게 하고 있는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 자, 북극해 위에 떠 있는 얼음이 녹으면 바다의 높이, 즉 해수면이 상승할까요? 아니면은 별다른 영향이 없을까요? 자, 이 질문을 받으시면 대부분의 분들이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 당연히 그 얼음이 녹은 것 때문에 바다의 높이, 즉 해수면이 상승하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아닙니다. 뜻밖의 반전인데요. 이 북극곰 가족을 괴롭히는 이 북극해 얼음이 녹는 일은 해수면, 즉 바다의 수위를 높이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도 바다의 수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반전이죠. 자, 이 현상은 여러분들께서 뜨거운 여름에 탄산음료나 혹은 아이스커피 위에 얼음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여러분들께서 가게에서 탄산음료나 혹은 아이스커피 위에 얼음이 가득 찬 걸 받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바로 마시지 않고 잠시 뜨거운 햇볕 위에 그 얼음이 가득 든 탄산음료나 혹은 아이스커피를 뒀어요. 시간이 지나면 둥둥 떠있던 얼음이 녹겠죠? 자, 그 얼음이 녹는다고 해서 입에 대지 않은 탄산음료나 혹은 아이스커피가 넘치나요? 넘치지 않습니다. 자, 얼음이 녹아도 그 탄산음료나 혹은 아이스커피의 수위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 북극곰 가족이 살고 있는 북극해 얼음은 육지가 아니라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얼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북극해 얼음이 녹는다고 그래서 바다의 수위가 높아지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즉 바다의 수위에는 해수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과학자들이 지구가 뜨거워졌을 때 해수면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걱정을 하는 걸까요? 다른 원인 때문입니다.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북극해 얼음이 아니라 육지에 갇혀 있던 얼음이 지구가 뜨거워지면 녹습니다. 자, 그렇게 녹은 육지에 갇혀 있던 물이 바다로 엄청난 양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 원래 바다에 있었던 물이 아니라 육지에서 흘러 들어온 물이 바닷물에 합쳐지니까 바다의 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북극해 옆에 세계에서 제일 큰 섬인 그린란드가 있죠. 자, 그린란드 위에는 수백 미터 두께로 얼음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북극이 더워지면서 그 그린란드 섬 위에 쌓여 있던 수백 미터의 얼음이 점점점 녹아서 북극해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다의 수위를 높이는 한 가지 요인이 됩니다. 자, 북쪽에 그린란드가 있다면 남쪽에는 남극 대륙이 있습니다. 자, 북극해는 바다 위에 얼음이 떠 있는 것이지만 남극 대륙은 대륙 위에, 땅덩어리 위에 수만 년, 수십만 년 동안 얼음이 수 킬로미터 두께로 쌓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 남극 위에 쌓여 있는 수 킬로미터 두께의 얼음이 가장자리부터 점점점 빠른 속도로 녹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남극 대륙에 갇혀 있던 얼음이 녹아서 그 얼음물이 남극해로 쏟아져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수면이 높아지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린란드나 혹은 남극 대륙 같은 육지에 갇혀 있던 얼음이 녹아서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되면 그 영향 때문에 바다의 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요인이 있는데요. 어떤 요인이 있냐면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아마 팽창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고체나 액체나 기체가 열을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네, 맞습니다. 열팽창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바다도 액체입니다. 그 지구가 더워지면, 지구가 뜨거워지면 지구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바다도 같이 뜨거워집니다. 자, 당연히 바다도 액체이기 때문에 뜨거워지면은 팽창하게 되죠. 자, 액체가 팽창하게 되면 당연히 부피가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게 됩니다. 자, 바닷물의 부피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수면이 상승하는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해수면 상승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반복하자면 첫 번째는 그린란드나 남극 대륙에 갇힌 얼음이 녹아서 그 얼음물이 북극해나 남극해로 흘러들어갈 때, 혹은 그린란드나 남극 대륙뿐만 아니라 히말라야 산맥 같은 곳에 갇혀있던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하천을 따라서 바다로 흘러들어가도 똑같은 현상이 생기는 거죠. 지구가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육지에 갇혀있던 얼음이 점점 더 많이 녹아서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그것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닷물의 수위를 높이는 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바다가 더워지면 그 바다가 더워지는 일 자체 때문에 바닷물이 팽창하게 되고, 그 바닷물이 팽창한 것의 결과로 바다의 부피가 늘어서 수위가 늘어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과학자들은 2100년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지금의 지구가 뜨거워지는 추세가 계속되면 2100년 정도가 되면 지구 해수면의 수위가 1m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m만 상승해도 무슨 일이 생기냐면 심각한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해수욕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해운대 해수욕장, 경포대 해수욕장, 송지 해수욕장 등등 어렸을 때부터 최근까지 놀러 갔던 해수욕장들이 아마 떠오를 겁니다. 자, 바닷물의 수위가 1m 상승하면 그 해수욕장들은 다 침수됩니다. 자, 해수욕장만 침수되는 게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영종도 인천공항, 부산 신항, 새만금 간척지,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원래 바다였던 곳을 매립해가지고 기간시설을 만들어 놓았죠. 자, 그런데 그렇게 바다를 매립해서 기간시설을 만들어 놓은 곳은 원래 육지였던 곳과 비교할 때 원래 육지였던 곳과 비교할 때 지면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해수면이 상승하면 그곳은 먼저 침수 피해를 입겠죠. 자, 지구 평균 해수면이 1m 상승하게 되면 해수욕장들만 침수되는 것이 아니라 영종도 인천공항, 부산 신항, 새만금 간척지 같은 지면의 낮은 곳도 침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이것만으로도 심각한 문제죠. 자, 근데 이뿐만 아닙니다. 다수의 과학자들이 비교적 낙관적으로 2100년에 해수면이 1m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과학자들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지금 지구가 뜨거워지는 속도와 그리고 그것에 비례해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추이를 염두에 두면 2100년이 되는 시점에 1m가 상승한다라는 건 너무 낙관적인 시나리오라는 거죠. 최소한 2m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이 2021년이니까 앞으로 80년 후에 지구 해수면이 2m가 상승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 부산시
인천시, 포항시, 울산시, 네, 목포시, 여수시, 군산시, 강릉시. 자,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들을 제가 생각나는 대로 열거를 했습니다. 자, 일본으로 가볼까요? 일본에는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요코하마 등등 다 항구 도시죠. 자, 중국으로 가볼까요? 상하이, 홍콩, 마카오 항구 도시입니다. 자, 미국으로 가볼까요?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다 항구 도시죠. 자, 유럽으로 가볼까요? 암스테르담, 바르셀로나, 네, 항구 도시입니다. 자, 남미로 가보면 리오데자네이루, 상파울로, 네, 항구 도시죠. 자, 이런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쥐락펴락하는 항구 도시들이 지구의 해수면이 2m 상승하면 다 어떻게 되냐면 이탈리아 베네치아처럼 됩니다. 자, 대부분이 다 침수 피해를 입어서 도시의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도시의 기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처럼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그런 항구 도시들이 침수 피해를 입어서 도시의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처럼 되었을 때 다른 도시들의 사정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서울은 한강을 끼고 있죠. 네, 런던은 템스강을 끼고 있습니다. 자, 프랑스 파리는 세느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워싱턴은 포토맥강을 끼고 있죠. 자, 꼭 바닷가에 위치한 항구 도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 세계의 중요한 도시들은 대부분 다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강을 끼고 있습니다. 자, 해수면이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강물의 수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도시들은 도시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여러 가지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2021년 현재 24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원자력 발전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는 아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잘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이 다 동해나 혹은 서해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 바닷가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에 해수면이 1m 혹은 2m 상승하면 어떤 상황이 생길까요? 네, 당연히 침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겠죠. 원자력 발전소가 침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뭐 방파제를 쌓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큰 태풍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과거와는 달리 훨씬 더 큰 풍랑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해수면이 상승했으니까. 자, 그러면 2011년 3월 11일에 쓰나미 때문에 마치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진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 단지를 비롯한 전 세계 곳곳의 원자력 발전소 단지에서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하나하나가 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재앙들입니다. 자, 이런 재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굉장히 심각한 우조로 2020년, 2021년에 우리를 괴롭혔던 팬데믹이 일종의 경고라면 기후위기 같은 기후위기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재앙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슬라이드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북극권 가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심각한 목소리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우리의 아들, 딸 혹은 손자, 손녀가 살 세상은 굉장히 다른 모습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빠진 세상에서 살고 있는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들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2020년, 2021년, 21세기 초반을 살아갔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혹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도대체 세상이 그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왜 세상이 그렇게 망가지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라고 되물을지 모릅니다. 자,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과학자들이 이런 개념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제가 황금두꺼비가 1989년 5월 15일에 마지막으로 발견되고 나서 세상에서 자취를 감춘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죠. 자, 황금두꺼비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이 파악한 동식물, 과학자들이 파악하지 못한 동식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서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수면 상승과 같은 지구 가열이 초래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가시화될수록 그 피해를 입는 동식물들의 규모는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의 에드워드 윌슨 교수나 이화여자 대학교의 최자천 교수 같은 분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이 6번째 대멸종이라고 불려야 되는 상황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6번째 대멸종이냐면 35억 년 전에 지구에서 생명이 처음으로 시작되고 나서 지난 35억 년 동안 지구에서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과학자들이 파악하지 못합니다. 다만 수억 년 전부터 과학자들이 파악한 5번의 대멸종 사건이 지구에서 있었다라는 사실은 지금 대체로 합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학자들이 대멸종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시대를 풍미했던 동식물의 많게는 95% 이상, 적게도 70% 이상 정도가 어떤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는 일이 5번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5번째 대멸종이 지금으로부터 약 6,500만 년 전인 중생대 백악기의 공룡시대가 끝장난 일이었죠. 아마도 과학자들은 우주에서 지구로 날아온 10km 정도에 되는 운석이 중남미 어느 곳에 떨어졌고 그 연쇄 효과로 굉장히 심각한 기후 변화가 공룡시대를 끝장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6,500만 년 전 중생대 백악기 때 공룡이 사라진 5번째 대멸종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6번째 대멸종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동식물들이 멸종되고 사라지는 양상이 마치 6,500만 년 전에 공룡시대가 끝장난 것과 버금갈 정도로 충격적이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6번째 대멸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앞으로 기후위기의 상황이 더욱더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이 6번째 대멸종의 상황도 더욱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2020년, 2021년에 우리를 괴롭혔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초래한 팬데믹도 사실은 이 6번째 대멸종과 관계가 아주 깊습니다. 자,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에게서 살던 것이 아니라 박쥐를 숙주로 하던 것이었습니다. 자, 박쥐를 숙주로 하던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에게 감염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딱 4종류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4종류도 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다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약한 감기를 일으키는 정도의 바이러스들이었거든요. 계절마다 감기를 일으키는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뭐 라이노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등등등. 자, 이렇게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분류되는 것들도 한 4종류 정도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과학자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자, 그러다가 2003년에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의 광둥성에서부터 사스라고 하는 이 신종 호흡기 질환이 퍼지기 시작해서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이 되었는데 그 사스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정체를 확인해 봤더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였거든요. 근데 20세기에 감기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2003년에 나타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부터는 사람을 죽일 정도로 독성이 강하다라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확인했습니다. 과학자들이 굉장히 공포에 질렸죠. 도대체 왜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21세기가 시작되자마자 야생에서 인간으로 넘어왔을까? 자, 다행스럽게도 2003년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은 수개월 만에 상당히 많은 피해를 낳고서 잡혔습니다. 다시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은 안심했고 시민들은 망각했죠. 자, 그러다가 2012년에 중동 지역에서 낙타와 접촉한 사람들이 마치 2003년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슷한 증상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일이 생긴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치사율 40%. 그러니까 10명이 감염되면 그 중에서 4명이 죽었죠. 다행히 너무나 감염이 되면 상태가 금세 심각해지고 또 그 중에서 10명 중에 4명은 사망에 이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동 지역 이외 지역으로는 급속도로 퍼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중동 지역의 풍토병처럼 남았어요. 자, 그게 바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정체를 파악해 보니까 또 코로나 바이러스인 거예요. 2003년에 유행했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친척지간인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마도 박쥐에서 낙타를 거쳐서 사람에게 전파가 되었고 없어지지 않고 이제 중동의 풍토병으로 남은 거죠. 자, 그러다가 2015년 5월에 그 중동에서 유행하던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2015년 여름에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해서 감염자도 많이 생겼고, 자, 사망자도 수십 명이 생겼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자, 그게 또 코로나 바이러스였던 거죠. 자, 그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은 덕분에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자, 20세기까지 잠잠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21세기가 들어서자마자 독성이 강한 형태로 2003년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012년에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에 등장했고, 그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2015년에 우리나라로 유입이 된 것이죠. 자, 어쨌든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도 막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2019년 말부터 중국의 후베이성 우한 지역에서 또 다른 정체를 알 수 없는 호흡기 질환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호흡기 질환이 2020년 1월에는 우리나라로 전파가 되었고, 중국에서 심각한 유행 사태를 낳은 다음에 우리나라로 전파가 되었고,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우리나라에 이어서 유럽의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그리고 미국, 남아메리카,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로 퍼지면서 1918년 스페인 독감 이후에 100년 만에 심각한 독성을 가진 바이러스가 전 세계 인류를 괴롭히는 팬데믹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정체를 파악해 보니까 2019년, 2020년에 유행하던 바이러스도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였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영어로는 코비드-19 혹은 2003년에 유행했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사스 코로나2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죠. 자, 왜 20세기까지는 우리 인간에게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21세기가 되어서 2003년에 한 번, 2012년에 한 번, 2019년에 한 번
지금까지. 자, 그리고 코로나19라고 하는 명명도 의미심장하죠. 자, 왜 하필이면 코로나19라고 붙였을까요? 이제 과학자들이 자포자기한 겁니다. 자, 코로나19가 나왔으니까 어쩌면 코로나25가 나올 수도 있고 코로나30이 나올 수도 있고 코로나40이 나올 수도 있고 코로나50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과학자들이 예상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을 공격할 가능성을 인정했다라는 것을 이 명명에서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문점을 해결을 해야죠. 자, 앞에서 이야기한 이 6번째 대멸종 사태와 이 21세기 들어서 빈번하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넘어온 사정이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수만 년, 수천 년 동안 혹은 그보다도 오랜 시간 동안 이 박쥐라고 하는 숙주와 굉장히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자, 박쥐의 몸속에는 다양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있지만 그 코로나 바이러스들은 박쥐에게는 별다른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서로 사이좋게 공존을 해왔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 박쥐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자, 기후위기 때문에 혹은 인간의 개발 때문에 기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박쥐의 서식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쥐의 서식지가 줄어들면 박쥐의 개체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애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하던 박쥐의 서식지나 개체수가 줄어들자 그 박쥐 안에 살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 외에 다른 숙주로 옮겨가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자, 그 연장선상에서 그 효과로 2003년, 2015년, 2012년, 2015년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신의 존재감을 우리 인간사회에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새로운 숙주는 박쥐와는 다른 굉장히 큰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있냐면 박쥐는 밤새 날아도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데 그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박쥐에 기대면 밤새 이동을 해봤자 수십 킬로미터 반경 이상으로 이동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간이라고 하는 새로운 숙주는 밤새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면 지구를 반바퀴 돌 수가 있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넘어오는 순간 그리고 그 인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몸에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 곳곳으로 가는 것을 비유하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날개를 단 셈이죠. 자, 과거와 달리 전 세계가 지구촌으로 통합되었고 그 지구촌으로 통합되어 있는 전 세계를 인간들이 비행기라던가 자동차라던가 기타 여러 가지 교통수단으로 굉장히 촘촘하고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면서 그 인간의 몸에 거하게 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2003년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광둥성에서 시작해서 순식간에 캐나다와 같은 북아메리카로 건너갈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사정 때문이고요. 그리고 2019년 말에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전 세계 팬데믹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특징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생긴 바이러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퍼지면 퍼질수록 그것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또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는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을 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오면 훨씬 더 우리 인간은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라고 규정하는 데 있어서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우리 인류에게 긍정적인 점도 많지만 부정적인 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번 팬데믹과 관련해서도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사진 속에 아이돌 출신의 여배우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박쥐고기를 먹는 모습인데요. 자, 1980년대,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박쥐고기와 같은 야생의 고기는 동남아시아나 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살던 원주민들에게 있어서는 특이한 음식이었지 일상적인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대목을 여러분들께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우리는 동남아시아나 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온갖 고기가 유통되는 상황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원래 저렇게 유럽이나 혹은 우리나라나 혹은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이른바 선진국의 1세계 소비자들이 먹는 것과는 다른 이상한 것들을 먹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야생동물은 잡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자, 그리고 맛도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서는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에 비해서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별로 그런 걸 먹지 않았어요. 자, 소수의 별미를 즐기는 사람들이나 혹은 먹을 게 없어서 그러니까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양고기 혹은 닭고기를 구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구유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먹었던 게 바로 야생고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동남아시아나 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혹은 중국에 돈이 돌기 시작하면서 약간 달라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일단 어떤 지역에 돈이 돌면은 처음에는 무슨 일이 생기나요? 자, 부자가 생기고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죠. 자, 그리고 부자들은 자기가 돈이 있는 걸 티내고 싶어 합니다. 자, 부자들이 먼저 자기가 돈이 있는 걸 티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자,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자, 명품을 사죠. 큰 집을 사죠. 좋은 자동차를 삽니다. 자, 그리고 그런 명품을 걸치고 세계 곳곳에 안 가봤던 곳들을 다니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큰 집을 사는데도 한계가 있고 자동차를 매번 바꾸는데도 한계가 있고 명품을 걸치는데도 한계가 있고 여행을 다니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 내가 돈이 많다라는 걸 티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라고 부자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하나는 개나 고양이 말고 신기한 야생동물을 집에다가 키울 수 없을까? 자, 미국의 부자들이나 중동의 부자들이 호랑이나 사자 같은 걸 집에서 키우잖아요. 호랑이, 사자, 퓨마 혹은 야생 비단뱀 같은 걸 집에서 키웁니다. 자, 그것도 일종의 티내기 전략이죠. 자,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일반 보통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식재료로 별미를 만들어서 먹어볼 수는 없을까? 자, 그래서 평소에는 식재료로 사용하지 않았던 혹은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만 식재료로 사용했던 야생동물들이 그런 부자들의 식탁에 오르는 일이 점점점 빈번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부자들이 야생동물을 애완동물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애완용으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자, 혹은 부자들이 아프리카에서는 침팬지나 고릴라를 그리고 중국에서는 사양고양이나 천상각 같은 혹은 박쥐 같은 야생동물을 식재료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자, 처음에는 사냥꾼들이 잡은 야생동물로 어느 정도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맞았겠죠. 자, 그러다가 상황이 점점점 나빠지기 시작하면 그 균형이 깨집니다.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공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이 생길까요? 맞습니다. 도시 근처에 공급하기 좋은 곳에 야생동물을 사육하는 사육장이 생기죠. 자, 그리고 그렇게 사육장에서 사육한 야생동물이 생고기의 형태로 혹은 가죽의 형태로 혹은 애완용으로 산채로 유통되는 시장이 후베이성이 우한과 같은 곳에 마련이 됩니다. 자, 호시탐탐
박쥐와 같은 야생동물에서 인간으로 넘어올 기회를 노리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자, 기회가 마련된 거죠.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마련된 것입니다. 자, 지금 과학자들이 2003년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012년에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2019년에 2020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야생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로 넘어오게 된 데는 이렇게 야생의 맛을 찾아다니는 부자들의 21세기 들어서 생긴 식문화도, 굉장히 기이한 식문화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되어가지고 지금 우리의 팬데믹 사태를 낳은 것입니다. 자,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여드리는 사진은 스페인 독감 때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자, 2020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 우리를 공격했을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었나요? 자, 다른 게 없었습니다. 자, 21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생명을 새롭게 창조하고, 그리고 온 세상을 우리가 과학기술의 힘으로 쥐락펴락할 거라고 큰 소리를 치고, 인공지능을 만들고 로봇을 만들고 4차 산업혁명을 하겠다라고 온갖 장밋빛 전망이 우리를 사로잡았습니다만, 정작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100년 전과 똑같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100년 전과 똑같이 환자를 격리하고, 100년 전과 똑같이 양팔 벌려 2m 거리 두기를 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자, 그나마 100년 전보다 나아져서 바이러스가 우리를 괴롭히자마자 시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바이러스의 정체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더욱더 운이 좋게도 팬데믹이 시작한 지 1년도 채 안 돼서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백신의 효과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사실이 점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신종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하면 세상을 과학기술로 쥐락펴락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쳤던 우리들도 그 바이러스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이번 팬데믹 사태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자, 에드워드 윌슨 교수나 혹은 최저천 교수가 6번째 대멸종을 이야기하고 많은 과학자들이 기후위기라고 하는 팬데믹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후위기가 정말로 2020년, 2021년의 팬데믹처럼 우리 인류의 삶을 파괴하고 핥히기 시작할 때 우리는 2020년, 2021년보다 좀 더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과학기술의 힘으로 과연 기후위기라고 하는 엄청난 풍랑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질문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답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